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져서 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세 방 중에 하나를 들어가야 됩니다. 네, 첫 번째 방에는요, 칼을 잘 쓰는 닌자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방에는 한 달을 굶은 사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에는 뭔지 모르는데 연기가 이렇게 모락모락 나오고 있어요. 뭐 안에 화재가 났나 보죠. 자, 오래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첫 번째 방에 들어갈 것 같다. 손 들어보십시오. 오, 꽤 많으시네요. 오, 예. 역시 두 번째 방. 역시 확실히 두 번째 방은 숫자가 좀 적은데요. 예. 그럼 혹시 세 번째 방 손 들어보세요. 불이 연기 나는데. 오, 예. 이 홍록기 선생님. 네. 왜 첫 번째 방을 선택을 하셨습니까? 그래도 그 뭔가 피해갈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지 않을까. 이 첫 번째 방을 선택하신 분들은요, 사회성이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에요. 그 닌자를 설득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리고 뭔가 좀 약간 불쌍해 보이거나 사장을 하면 좀 봐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말이 통하니까. 예, 왜 세 번째 방을? 세 번째 방을 원했다기보다도 첫 번째, 두 번째가 너무 무서워서 제가 그렇군요. 날카로운 거에 대한 엄청난 공포가 있거든요. 혹시 사우나인 줄 알고 들어온 거. 그러니까 세 번째는 왠지 여지가 조금 제가 그렇죠. 모르는 예. 미지의 세계라. 세 번째 분들은 사실은 문제가 있어도 해결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오늘 새로운 분이 나오셨어요. 좀 요행을 바라는. 예. 살아날 수도 있겠다, 그냥 막연하게. 예, 그런 분들도 있다는 걸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역시 두 번째 방, 예, 여기 앞에 계신 분은 혹시 두 번째 방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사자가 굶주렸다 하더라도 제가 컨트롤을 할 수 있으면 네네네. 애완견처럼 아, 동물을 좋아하시는군요. 한 달 굶은 사자를 좋아하는 것처럼. 이리 와. 사실은 우리 뇌에는요, 이런 포식자에 대한 근본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2번 답이 많이 안 나와요. 근데 가끔 이렇게 동물을 사랑하시는 분이 이제 2번 손 들기도 하시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확실하게 살 수 있는 방은 2번 방입니다. 예, 얘가 한 달을 굶었기 때문에 거의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잘 생각을 하면은 2번 방에 가면 반드시 살 수 있다는 거를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손가락 이렇게 한번 펼쳐보세요. 네. 좁히지 마시고 손가락을 최대한 펼쳐보셔서 벌려보셨을 때 엄지손가락을 기준으로 두 번째 검지손가락이죠. 두 번째가. 이 두 번째 손가락과 네 번째 손가락 중에 어떤 게 더 길어 보이시는지를 한번 봐주세요. 눈여겨서. 자, 두 번째 손가락이 더 기냐, 상대적으로 네 번째 손가락 기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혹시 아시겠어요? 네, 이거 항상 벌리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 잘못해서 두 개 다 내리시면 네, 이게 안 좋은 시그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손가락이 더 긴 분들이 일반적으로 더 여성적인 분들입니다. 고정관념적인 여성이라고 봐도 되고 일반적으로 좀 더 부드러운 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손가락. 난 두 번째보다 네 번째 손가락이 훨씬 더 길다. 한번 손들어 주십시오. 예, 이분들이 전형적인 남자들입니다. 맞아요. 네. 자, 그러면 이게 왜 그런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죠. 예전에는 이 이유를 몰랐어요. 이거 그냥 혈액형의 아류 아니야? 말도 안 되는 혈액형 같은? 근데 재밌는 건 우리가 태아에 있을 때요. 손가락을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돼 있는 상태, 한 판이 돼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피부들이 다 죽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가락은 만들어진다기보단 홈이 파지는 거죠. 홈이 파진다고 보시는 게 더 정확한데 이 과정에서 엄마의 호르몬, 우리가 보통 여성성의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두 번째 손가락을 좀 더 길게 만든다는 연구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손가락이 긴 분들은 조금 더 남성적인 상남자들이 이 네 번째 손가락이 좀 더 길죠. 자, 그러면 제가 우리 김상중 씨 성격을 어떤지 한번 펼쳐보시죠. 보시면 네 번째 손가락이 좀 더 길죠. 약지가 기네. 그렇죠. 네 번째 손가락이 좀 더 기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해서 떨어져 있습니다. 왜? 상남자예요. 상남자예요. 벌써 눈빛이 달라지시네요. 그렇죠. 근데 재밌는 건 여기에서도 우리의 착각은 있습니다. 착각이라기보다 재밌는 반전이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여기에 오기 전에 작가 한 분이 이걸 잘못 거꾸로 들으셔가지고 오히려 김상중 씨에게
두 번째 손가락이 길면 오히려 남자 성격이고 이 네 번째 손가락이 길면 굉장히 여성스러운 성격이다 이렇게 잘못 알려드렸대요. 그랬더니 우리 김상중 씨께서 내가 요즘 많이 부드러워졌잖아. 맞아. 그래서 남성 여성의 차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얼마나 모험지향적이며 추진하시는 성격인지 아니면 얼마나 공감지향적이고 잘 안정적으로 무언가를 좀 다스려 나가시는 분들인지 이런 성격의 차이가 바로 이 손가락에서 나온다는 놀라운 사실이 밝혀집니다. 1976년 노벨 의학상 수상자가 굉장히 독특한 성격 검사를 하나 만들어내죠. 일종의 귀의 모양으로 사람의 성격을 추론하는 방법인데 처음에는 굉장히 많은 연구자들이 어떻게 귀의 모양으로 사람의 성격을 추론할 수 있을까 의심을 했는데 이게 사람의 귀가 여러 가지 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막이라고 얘기하죠. 그다음에 이제 그 안에 또 한 번쯤 들어보셨을 법한 이런 전정기관들이 사람의 안면 근육을 움직이면서 어떤 성격으로 쭉 진행되는가를 신경세포에 담아서 귀의 모양을 계속 변화를 시키죠. 그래서 귀 모양이 의외로 사람 성격에 대한 그런 정보들을 굉장히 많이 제공을 합니다. 네, 그럼 교수님 화면을 보면서 한번 테스트를 네. 해볼까요? 김지민 씨, 서신혜 씨, 에반 씨, 최정원 씨. 네. 이렇게 네 분의 귀를 저희가 받았어요. 우리 서신혜 씨 보면은 딱 보면 보세요. 21살. 맑은 영혼이죠. 오늘 서신혜 씨 귀가 아닐 수도 있지 않나요? 얼굴이 안 나오잖아요. 엄마 귀일 수도 있잖아요. 보세요. 21살. 딱 보면 귀 찍으라니까 귀 찍어서 보냈잖아요. 정직해. 제가 귀를 찍어서 보내라고 했지 최정원 씨랑 김지민 씨는 굳이 자기 얼굴을 다 찍어서 보내줬어요. 그래서 심리학자 입장에서 보면 제일 말 잘 듣는 검사 대상자가 이제 서신혜 씨고요. 그다음에 에반 씨 조금 듣는 사람이고 나머지 최정원 씨랑 김지민 씨는 말 참 안 듣는. 그래서 그 성격 검사를 제가 이제 분석을 해서 하나씩 봉투에 담아왔죠. 사실은 성격 중에서도 뭐 그냥 외향적이다, 내성적이다 이런 내용은 뭐 크게 문제가 되진 않지만 약간 좀 민감한 내용이 있어서 그냥 네 분은 각자 자기만 보셔야 돼요. 하나씩 제가 나눠드리겠습니다. 자, 네, 김지민 씨 성격이고요. 네, 그리고 에반 씨 성격, 네, 그다음에 서신혜 씨 성격, 그다음에 네, 최정원 씨 거, 네, 한번 쭉 읽어보세요. 본인 것만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너무 다 맞아서. 근데 김지민 씨는 읽으셔도 돼요. 네. 왜냐면 저는 맞다르실 거예요? 지금. 왜냐면 저희가 했을 때, 이거 정말 두 분한테 죄송합니다. 김지민 씨랑 최정원 씨가 제일 성격이 무난한 분, 무난하다는 건 일반적으로. 저희 되게 쉬운 건 아니고 그냥. 당신은 다른 사람이 하나 가지기 힘든 소질을 최소 3개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감이 부족해 중도 포기하며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지만 미리 낙담에 물러서지 않는다면 능력을 크게 발휘할 수 있습니다.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속정이 많고 보기보다 다정다감해서 남의 감정 상태를 잘 파악하는 예민한 사람입니다. 남에게 머리 숙이는 거, 굽히는 걸 싫어하고 남에게 아쉬운 소리를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조직에서 일할 때는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자존심을 굽힐 줄 아는 현명함도 있습니다. 제가 이런 거 약간 높은 분들한테 싸바싸바 이렇게 하는데. 인간관계에도 신중한 편입니다. 이것까지 맞는데요. 다음 게 더 소름 돋는 게 주변에 친구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당신이 진심으로 마음에 든 친구는 많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마음에 든 친구는 많지 않습니다. 네? 그냥 저랑 비슷한 점이 너무 많이 써가지고. 왜 그렇게 공통점을 찾으시죠? 근데 되게 신기한 게 김지민 씨하고 저랑 거의 똑같은 종인 것 둘 같아요. 중에 가위바위보 해요. 그러면 제가. 그러면 안 나왔던 부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것도 똑같을까요? 어찌 보면 당신은 한쪽 면이 완전히 반사되는 창을 닮아서 자신은 바깥을 내다보고 분석하지만 바깥쪽에서는 당신을 들여다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당신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당신이 차가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있어요. 저도 있어요. 그래요?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혹시 컨트롤 C 컨트롤 C 컨트롤 C 잘못 컨트롤 C 실수로 하시나요? 지금 좀 줘보시겠습니까? 이거 의심됩니다. 이거 인터넷 사이트에서 해오신 거 아니에요? 이거 어플 본 거 같아 내가. 제가 중년 탐정이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뭔가를 좀 파헤쳐 봐야겠습니다. 성격 검사 결과지. 최정원님, 서신혜님, 에바님, 김지민님 여기까지는 뭐 이름 다 틀리니까. 설마. 아니 이게 정말 귀를 가지고 성격 테스트한 게 분석 결과가 나온 겁니까? 그럴 리가요. 그럴 리가요. 뭐예요? 새빨간 거짓말이죠. 진짜. 이 네 분한테 갔던 성격 검사 결과는 똑같습니다. 전 그리고 이 귀 사진 오늘 와서 봤어요. 저 이런 식으로 할 거면은 저 녹화 그만하겠습니다. 넘어진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이거 며칠 전에 찍어보내라 네. 그랬는데. 저는 1976년 뭐 노벨 의학상 누군지 모르고요. 저는 이 사진을 찍어오는 그 사이즈에 따라서 성격이 달라지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심지어 그런 생각도 하시죠. 예. 네. 실제로 어떤 성격을 들어도 이렇게 반응들을 하세요. 이건 내 성격 맞다고. 다 좋은 얘기니까 괜히 나 같아서. 그렇죠. 게다가 당신은 자존감이 강하지만 질투심도 많습니다. 맞아. 당신은 친구들을 사랑하지만 가끔 친구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아서 또 섭섭하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렇지. 왜냐면 이게 인간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왜 믿었을까? 귀가 쉽게 눈에 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잘 보이는 것들과 다른 무언가가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쉽게 넘어가고 심지어 그걸 사용하기도 하죠. 제가 만약에 네 분의 흉부 엑스레이를 찍어가지고 이 뼈가 여러분의 성격과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절대 안 믿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아주 쉽게 믿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들과 다른 무언가의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들을 많이 하게 되죠. 자, 오늘 살펴볼 논문은 여러분들께서 너무너무 관심 있어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분야에 관련된 논문입니다. 특히 이런 분들은 꼭 보셔야 돼요. 때때로 나는 내 결정이 옳았는지 심각한 고민을 하고 난다. 나를 지나치게 드러내는 것은 별로 좋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자주 있다. 해당되시나요? 방금 전에 나도 맞아 그래 라고 했다면 거의 절반쯤은 저의 속임수에 벌써 걸려들거나 제가 하는 말을 무조건 믿으실 수도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성격에 관련된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도 맞아! 나는 그런 사람이야.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라고 계속해서 그런 내용들의 정신적 노예가 될까요? 논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0년도 더 전에 심리학에서 거의 최초로 그런 곳에 관심을 가졌던 심리학자가 존재합니다. 최신 논문이 아닌 이번엔 좀 고전으로 돌아가서 무려 1949년에 출판된 논문이죠. 그러니까 이제 6.25도 전에 나왔던 논문입니다. 자, 논문의 제목이 The Fallacy of Personal Validation. Personal Validation이니까 나에 대한 개인적인 어떤 타당화죠.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나 정말 그래요. 맞아요.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fallacy가 있다는 거죠. 오류가 있다는 겁니다. 부제가 더 재밌죠. A Classroom Demonstration of Gullibility. Gullibility니까 잘 속는 거예요. 그런데 Classroom Demonstration, 교실에서 실증했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런 제목 잘 안 붙이죠. 오히려 저런 부제를 가지고 있으면 교실에서 했으니까 세상과는 좀 다른 결과겠네. 그냥 학교에서만 그런 결과 나온 거 아니야? 확장성이나 일반화 가능성이 더 떨어지겠네. 반문하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저 때가 1940년대였다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1940년대에는 이런 제목들이 꽤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그때는 대학생들이 귀했거든요. 우리나라 드라마에서도 1960년대, 70년대 보면 우리 집 큰애가 대학 다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 마을에서 야, 우리 마을에서 인재가 나왔구나. 어이구, 뛰어난 친구네. 라고 얘기를 했죠. 1940년대 미국도 굉장히 대학생이 귀할 때였고요. 그래서 클래스룸 데몬스트레이션을 했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렇게 똑똑한 친구들도 어쩔 수 없이 속더라.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라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제목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공부 잘하는 대학생들도 쉽게 속았던 그 내용이 바로 뭘까요? 어떻게 실험을 했는지 한번 볼게요. 대학교의 심리학 개론 강의 시간에 했던 실험입니다. 정말 심리학 개론이라는 과목이 없어지면 심리학은 그날로부터 종말을 맞이한다.
저희들끼리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심리학 개론 과목에 정말 많은 학생들이 들어오거든요. 제가 공부를 했던 텍사스 대학은 전교생이 5만 명이 넘는 대학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대학이죠. 그런데 심리학과 학생만 해도 거의 2,000명 가까이 들어오거든요. 제가 졸업식을 할 때 체육관을 따로 빌려서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심리적으로 문제가 많은 나라라서 그런가? 심리학 개론이 몇십 클래스가 열립니다. 심리학 개론을 안 듣는 학생들이 거의 없다는 거죠. 심리학 개론에 들어오면 실험이나 조사에 참가를 해야 되니까 어떤 사람들은 심리학사에 나오는 수많은 연구들은 인간의 마음이 아니라 미국 심리학과 개론 수강생의 마음이다. 우스갯소리를 할 정도로 정말 많은 데이터가 여기서 확보가 되죠. 바로 그때 초창기에 심리학 개론에 들어온 학생들에게 어떤 질문지를 나눠줍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자기의 응답을 적어서 제출하게 하는 거죠. 이 질문들은요, 그냥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책을 좋아하느냐, 어떤 활동들을 좋아하느냐, 이렇게 자신의 취향이나 관심사에 관련된 내용들을 적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다음 시간이 돌아옵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실험자, 해당 시간에 교수님이셨겠죠? 그 포로 교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자, 우리가 이걸 통해서 여러분의 성격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결과지를 나눠줍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들의 분석 결과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동의하는지 1. 전혀 아니다. 5. 정말 그렇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들은 굉장히 호기심 있게 어머, 야, 우리의 성격이 돼 라고 하고 받아들였겠죠. 어떤 내용일까요? You have a great need for the other people to like and admire you. 자. 첫 문장부터 이거 아닌 사람 있을까요? 네. You have a tendency to be critical of yourself. 야, 여기에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없죠. 이거 완벽한 나르시시즘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You have a great deal of unused capacity which you have not turned to your advantage. 제가 봤을 때 이건 세상을 떠나는 전날까지도 살 수 있는 생각입니다. 내 인생에 한 번쯤은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해당 사항이 없을 수가 없겠죠. 여기에 나온 결과는 그 교실 안에 있는 학생 모두 다 똑같았습니다. 물론 학생들은 자기 것만 볼 수 있으니까 몰랐겠죠. 자, 그 검사 결과 중에 첫 번째 문장 이거 맞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다 들겠죠. 두 번째 문장 다 들겠죠. 근데 세 번째 문장쯤 읽어주면 학생들이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죠. 왜? 우리 모두가 다 다른 사람인데 지금 똑같은 얘기에 나는 정말 그래요라고 손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도 그 교실에서 와 하고 같이 웃게 되더라는 겁니다. 실험 결과를 한번 볼까요? 총 39명이 응답을 했죠. 네버! 한 명도 없죠. 1도 없습니다. 2가 돼야 한 명 나옵니다. 저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4에서부터 5의 점수. 그러니까 굉장히 강하게 긍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반엄 효과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죠. 반엄 효과라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요. 누구에게나 있을 법한 평범한 측면. 이렇게 아주 일반적인 측면을 마치 당신은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놓으면 사람들이 이 사람이 나를 잘 알고 있구나. 이 검사는 나를 완벽히 파악하고 있구나. 누구나 다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게 되고요. 문제는 그 다음부터죠. 그러니 이 물건을 사셔야 됩니다. 제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라는 말에도 거부를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반엄 효과가요, 아무한테나 일어나는 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먼저 좀 짚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실험에서 대부분 가운을 입었어요. 이렇게 모호하고 일반적이고 수상적인 말을 할 때 하나 더 붙어야 되는 게 권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아무런 권위가 없는 지나가는 사람이 하면 뭐래?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 권위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때는 근거 없는 얘기에 그 권위로 인해서 톡 하고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무슨 얘기냐. 권위 있는 사람에게 과학적인 증명인 것처럼 위장돼서 우리가 속는 경우가 얼마든지 많다는 거고요. 머리가 좋은 대학생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 반엄 효과. 무려 70년도 더 전에 했던 이 실험으로부터 수많은 이후에 후속되는 연구들이 있었죠. 예외 없이 비슷한 결과가 관찰됩니다. 바로 우리가 애매하거나 모호하거나 일반적인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 성격에 관련된 근거 없는 이야기들 간단하죠. 혈액형, 별자리, 과학적 근거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일반화되면 그게 미신이죠. 올해 여름엔 동쪽을 조심해라. 올 가을엔 글을 읽는 사람을 피해라. 이런 일반적인 얘기는 가장 큰 공통점이 첫째, 근거는 역하지만
두 번째, 너무 포괄적이라서 무조건 내가 해당된다는 거죠. 동적은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반드시 존재하고요. 글을 읽는 사람은 내가 하루에 조금만 길을 걸어도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포괄적인 얘기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결국 미신에도 강하게 영향을 받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 특히 사람의 성격에 관련된 혈액형, 별자리, 심지어 타로점까지도 계속해서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는가? 그중에서도 왜 한국 사람들은 유난히 이렇게 관심이 많은가? 바로 한국 사람들이 자기 자신보다는 타인들에 의해서 규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자기소개서가 전 세계에서 제일 특이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고요. 저도 많이 강연해서 드렸습니다. 한국 사람만 유일하게 자기소개서에서 자기소개를 안 하잖아요. 남 얘기를 하죠. 저는 해놓고 엄격하신 아버지. 자상하신 어머니, 3남 2녀 중 셋째로 태어났고, 우리 중학교에서 반장 2번, 고등학교에서 부반장 1번, 회사에서 우리 동네에서 이런 얘기를 계속합니다. 왜 자기 얘기를 하지 않을까요? 한국 사람들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가지고 자기를 인식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굉장한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죠. 이런 한국 사람들은 내 얘기를 정말 많이 해본 적은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러하다라 해서 관계를 빼내고 나만 놓고 얘기를 한 그런 검사들이나 결과에 굉장히 많은 호기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아 정말 내가 못 들어본 얘기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어떨 때 그 사람을 성격검사나 혈액형이나 별자리로 그 사람 그래 라고 생각하면서 판단을 끝내려고 할까요? 별 관심 없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나랑 정말 가까운 가족에게 그런 거 하시나요? 나랑 오랫동안 친밀감을 유지하고 있는 친구한테 그런 거 하시나요? 연인에게, 배우자에게 그런 거 하시나요? 잘 안 하시죠?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렇게 사람을 유형별로 간단한 검사로 알아보려고 하는 사람들, 너는 혈액형이 이러니까 넌 이런 사람이겠구나, 너는 별자리가 이러니까 이런 인간이겠구나 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너 나한테 관심 별로 없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쉽고 간편한 방법으로 나를 알아보시려고 하는 거지요 라고 되물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쉽게 알기 위해서 근거 없는 지식들을 사용한다는 것은, 그리고 그것에 자꾸 몰입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의 얕은 마음을 한번 지적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간단한 순발력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컨닝이라고 5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컨닝. 세 번만 더 그게 시작. 컨닝. 미국의 초대 대통령은 워싱턴이에요. 방금 전에 미국의 역사를 바꾸셨어요. 자, 꽃사슴이라고 5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꽃사슴. 세 번만 더 크게 시작. 꽃사슴. 산타크로스가 뭐 타요? 썰매 타야 돼요. 이거 오늘 어쩌다 어른 끝날 때까지 제가 이것만 한 300개 하다 가도요, 아무도 못 빠져나오고. 제가요, 제 고등학교 동창 중에 공부 제일 잘했던 친구한테 이걸 60개까지 시켜봤습니다. 네. 처음에 한 2-3개만 하고 제가 보내주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저를 못 가게 해요. 왜? 약이 바짝바짝 오르니까 야, 너 하나만 더. 제가 그때 그 친구한테 59번째 시켰던 게 뭐냐면 보크라고 있죠? 그렇죠, 보크. 네. 자, 보크라고 5번 해봐. 너 이것도 못 빠져나오면 너 사람도 아니야. 너 그냥 고릴라야. 알았어. 합니다. 자, 보크. 야, 스프는 뭘로 먹냐? 포크. 정말 느낌이 포크로 와요. 진짜로. 네. 자, 이제 60번째로 갑니다. 자, 그냥 5개라고 5번 해봐라. 알았어. 5개. 야, 리어카 바퀴 몇 개? 4개. 정말 느낌이 4개로 오시죠? 자, 지금 이제 느낌이 와요, 지금. 네. 지금 계속 돌아보면서 4개 이러고 계세요. 네. 대한민국을 아무리 돌아다녀 보세요. 리어카 바퀴는 2개예요. 진짜? 닌자 거북이라고 5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닌자 거북이. 왜 또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자, 3번만 더 크게 시작. 닌자 거북이. 세종대왕이 무슨 배 만드셨어요? 거북선. 안 만드셨어요. 개구리라고 한번 5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시작. 개구리. 잘하시네요. 3번만 더 크게 시작. 개구리. 심청전에서 장독깨 깨졌을 때 무슨 동물이 막았나요? 두꺼비.
심청전엔 동물이 안 나와. 콩쥐 팥쥐잖아. 저의 함정에 절대로 빠져드시지 않을 거라 철석같이 믿어보면서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1학기라고 5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1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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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학기. 자, 3번만 더 크게 시작. 1학기, 1학기, 1학기. 1학기 다음이 뭐죠? 2학기. 방학이에요. 방학이에요. 정말. 무언가에 5초 동안만 익숙해져도 그리고 친해져도 메타인지가 고집부리죠.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서 첫 번째로 떠오르는 생각을 그걸 틀렸다라고 가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5초 이상 익숙해지고 친숙해진 게 무한하게 많겠죠.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2개의 게임이 있어요. 게임 A는요, 1억 원 딸 확률이 100%예요. 그리고 게임 B는 1억 원 딸 확률이 89%고 5억 원 딸 확률이 10%고 소위 말하는 꽝 있죠? 꽝? 아무것도 따지 못할 확률이 1%입니다. 자, 2개의 게임의 차이를 아시겠죠? 게임 A는 하시기만 하면 1억 원 받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게임 B는 89%로 1억 원 받으시는 거고 10%로 5억 원, 그 다음에 꽝이 1%입니다. 정답 있는 건 아니니까 그냥 편하게 나는 A 하겠다. 한번 손 들어주시죠. A. 네, A. 네, 네, 좋습니다. 네, 내리시고요. 나는 B 하겠다. 한번 손 들어주시죠. 네. B가 조금 더 많으시네요. 네, 내리시고요. 거의 5대5 정도로 나왔어요. 재밌는 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요. A 선택하게 만들어 드릴 수도 있어요. 자, 게임 A. 1조 원 딸 확률 100%. 게임 B. 1조 원 89%, 5조 원 10%, 꽝 1%. 자, 이러면 다 A 선택하시겠죠? 네. 네, 설마니 여기서 B 가시는 분 안 계실 겁니다. 어차피 1조 원이나 5조 원이나 다 못 쓰고 죽어요. 1조 원이면요, 어떤 돈이냐면요. 연리 2%라고 하는 저금리 시대라 하더라도 1년에 이자만 200억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1년 365일을 매일같이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근면성실하게 5,500만 원씩 돈을 탕진하셔야만 재산이 늘어나는 걸 간신히 막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평생 소원이 뭐예요? 재산 줄어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 A 선택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B 선택하게 만들어 드릴 수도 있겠죠. 자, 게임 A. 1,000원 딸 확률 100%. 게임 B. 1,000원 89%, 5,000원 10%, 꽝 1%. 자, 이러면 다 B 선택하시겠죠. 재밌는 건요.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요. 1억 원을 단돈 100만 원으로만 놔도 대략 90% 가까운 사람들이 A 선택합니다. 더 놀라운 건요. 이걸 우리나라에서는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한테 물어봐도 결과가 똑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딱 표정을 짓습니다. 아유, 교수님, 저 1억 원, 아유, 전셋값도 안 돼요. 네. 지갑에 2만 원도 없는 애들이. 그렇다면 왜 우리들은 돈에 있어서만큼은 전 세계에서 가장 모범이 아니라 모험적인가? 이런 게 한국인의 기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게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C와 D입니다. 이건 둘 중에 뭐 하실지 안 여쭤봐도 되죠? 설마하니 여기서 C 선택하실 분 안 계시죠? 다 D 선택하실 겁니다. 게임 C와 D는요, A와 B에서 각각 1억 원 딸 확률 89%만큼씩 빼낸 거예요. 그러니까 A, B에서 똑같은 양만큼 빼낸 게 C와 D죠. 그러면 A 선택하셨던 분들은 C 선택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그럴 이유가 조금 더 안 느껴지시죠? A 선택하셨죠, 김상식 씨께서. 왜 A 선택하셨나요? 100%의 확률이. 그렇죠. 계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대부분 A 선택하셨던 분들은 확실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에요. B 선택하시는 분들은요, 확실한 것보다는 변화의 여지나 뭔가 모험이 더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A와 B는 성격 검사예요. 일종의. 자, 그런데 C와 D는 뭡니까? 계산하셨죠. 이건 계산 문제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 계신 전원 모든 분들은 D를 선택하신 겁니다. 편의상 가운데 걸 DAX, DAX, DAX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어느 게 더 A와 B 중에 더 덱스에 가까울까요?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뭐 이건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벌써부터 경계하지 마십시오. 심리학자들이 뭘 여쭤보면 항상 이렇게 경계를 하시는데 네, 그럴 필요 조금도 없습니다. 자, A와 B가 있을 때 나는 A가 더 덱스에 가깝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손 들어주시죠. 네, 굉장히 많이 드십니다. 네, 나는 B가 더 덱스에 가깝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손 들어주십시오. 네, 좀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한 7대3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다수가 A인 거예요. 이걸 영국의 런던이나 미국의 워싱턴에서 길을 막고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80%가 저 B인 파란색 원통형이 덱스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큰 차이죠. 여기선 3대7로 나오는데 그쪽에서는 오히려 8대2로 이렇게 나오니까요. 이거 성격과 그다음에 능력으로 구분 못하겠죠. 한국 사람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90% 가까운 사람들이 저 A가 오른쪽에 있는 것이 덱스에 가깝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서양인들이 놀랍니다. 리얼리? 정말? 특이하네? 의아해요. 저 사람들 되게 우리랑 다르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러느냐? 성격과 능력 때문이 아니라 관점 때문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본질주의적 관점을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본이 어디냐는 거죠. 같은 성씨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B를 선택하셨던 30%의 분들은 뭔가 좀 역할적이고 기능주의적 관점이 강하신 거예요. 이 둘은 같은 구멍에 끼워 넣을 수가 있잖아요. 이거 굳이 성격의 차이로 설명할 필요 없겠죠. 그리고 능력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냥 관점일 뿐이에요. 옵션 A는 50불 잃을 확률이 100%고 옵션 B는 200불 잃을 확률이 25%고 아무것도 잃지 않을 확률이 75%입니다. 둘 중에 뭐 하시고 싶으세요? B 하시고 싶죠? B를 더 많이 하시고 싶으실 거예요. 확실하게 50불 잃는 것보다 야 아무것도 안 잃을 확률이 75%잖아.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이 언제나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 상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보험이에요. 보험은 뭐예요? 확실하게 50불을 내는 거죠. 자, 그러면 보험이 팔리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사람들한테 저 두 개를 시간을 벌려요. 첫 번째 B를 얘기해 줍니다. 너 앞으로 200불 잃을 확률 4분의 1과 아무것도 잃지 않을 확률 75%, 4분의 3의 확률이 네 앞에 기다리고 있어. 그냥 얘기해 줘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야, 그런데 너 50불 내면 그 상황을 안 봐도 돼. 이렇게 얘기해 주면 그제서야 사람들은 A를 선택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양자택일로 무언가를 선택하라고 하면 사람들은 힘들어해요. 그때는 어쨌든 손실이 없거나 확실하게 무엇을 내놓는 걸 싫어합니다. 가끔 어떤 사람들한테 확실하게 작은 무언가를 희생하게 만들거나 요구하셔야 되거나 아니면 부탁하실 때 있죠. 이때는 양자택일의 구도로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양자택일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최고로 나쁜 상황과 안 좋은 상황, 어떤 나쁜 상황들을 얘기해 주시고 난 다음에 그냥 기다리시는 미덕을 발휘하세요. 그렇게 기다리시고 난 다음에 이런 작은 확실한 혹은 작지만 분명히 해야 되는 희생으로 그걸 없앨 수 있다라고 나중에 물어봐 주시면 그분들이 받아들여 주실 수 있습니다. 문제 세트 한번 여쭤볼게요. 자, 음악사전이에요. 음악사전. 하나는 음악 용어가 10,000개고 새 거가 가깝고 그 다음에 하나는 많이 낡았는데 음악 용어가 20,000개 있어요. 어떤 거 사시겠습니까? 저는 첫 번째 거예요. 첫 번째 거요. 네. 그러니까 단어 10,000개 있고 흠집 없는 거. 네. 어떤 거 사시겠어요? 저도 흠집 없는 거. 흠집 없는 거? 네. 자, 편의상 이걸 A라고 하고 이걸 B라고 하겠습니다. 난 A 사겠다. 네. 네, 내려주시고요. 난 B 사겠다. 보세요. B를 더 많이 드세요. 오늘 참 재밌는 분들이 많네요. 그러면 이런 거를 항상 하기 위해서 요 세 분이 얼마나 독특한 분들인가를 검증해보는 한 가지 방법이 오늘 있죠. 김상중 씨께 여쭤보면 됩니다. 네. 어떤 거 사시겠습니까? 전 둘 다 안 사겠습니다. 실제로 세 분은 여기서 A 선택하셨지만 뒤에 계신 분들은 거의 80% 가까운 분들이 아마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사전은 단어가 많아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사셨을 겁니다. 어차피 중고. 네, 어차피 중고니까.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네. 그냥 저의 직업이랑 이 음악사전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파악해 봤을 때 그냥 취미생활용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깨끗하면 충분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출제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의도를 파악해내시는 분들이죠. 네. 일반적으로요. 저 두 개를 놓고 어느 거 살래라고 여쭤보면 지금처럼 한 70% 가까운 분들이 저걸 사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동시에 두 개를 놓으면요.
여기서 쉽게 쓸 수 있는 정보가 뭐냐면 두께. 그러니까 벌써 10,000개짜리 사전과 20,000개짜리 사전은 두께가 차이가 나죠. 자, 그런데 사람들의 선택의 거의 대부분은 이쪽으로 가게 만들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 개를 아까처럼 시간차를 벌려주는 겁니다. 첫 번째든 두 번째든 사전을 하나 보여드려요. 그 다음에 자, 이제 치워드리고 잠시 딴 데 가 있다가 혹은 뭐 5분 정도, 10분 정도 시간이 있다가 두 번째 사전을 보여드려요. 이러면 두 개를 동시에 비교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 대신 쓸 수 있는 정보는 뭡니까? 아까 그거는 새 거, 지금 이거는 낡은 거. 이런 식으로 느낌은, 질적인 차이들은 쓸 수 있죠. 그래서 나한테 어떤 게 더 유리한지가 시간에 따라 다릅니다. 관점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은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의 차이를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내가 상대 비교에서 우위에 있는 대안을 가지고 있다면 동시에 같이 들어가야 되죠. 그런데 내가 질적인 차이, 상대 비교에서는 밀리지만 질적으로 좀 차이가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면 나는 그 사람과 같은 게임의 룰로 경쟁하기보다는 좀 더 다른 시간대에서 나를 보여주시는 게 더 낫습니다. 당신은 중동 지역의 평화를 위해 아랍권 국가들이 이스라엘과의 직접 대화 창구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난 다음에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모른다라고 물어보면요. 모른다가 23%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똑같이 물어보고 난 다음에 의견에 동의하십니까가 아니라 의견이나 견해를 지니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견해를 지니고 있지 않다. 다시 말해서 의견 없다가 무려 45% 나옵니다. 엄청난 차이죠. 이 얘기는 뭐냐? 우리가 누군가에게 찬성하냐 반대하느냐를 물어보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뭡니까? 견해나 의견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찬반에 들어가죠. 그러면 위에 같은 상황, 즉 모른다라고 대답하기 싫은 꽤 많은 분들이 어디 한 군데로 붙으면서 의견이나 생각을 왜곡해서 우리한테 전달합니다. 1980년대 미국인들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 미국이 당면한 과제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1번부터 쭉 얘기하면 공교육의 질, 오염, 임신 중절의 합법화, 에너지 부족, 마지막 5번째 기타 이렇게 주고 이렇게 1번부터 5번까지 보기를 주고 난 다음에 32%, 14, 86, 40% 이렇게 나온 결과를 받아들입니다. 그런데요, 이걸 보기를 주지 않고 객관식이 아닌 주관식 빈칸으로 놓고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1번부터 4번까지 해당하는 답을 얘기한 사람은 단 2%밖에 없었습니다. 98%는 다 다른 얘기를 한다.